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바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자료형을 알기 전에 우선 변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변수는 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값을 저장할 때 변수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 변수의 타입이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자료형이라고 그러면 기본 자료형과 객체를 이제 자료형으로 하는 객체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변수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형, 인트형은 이제 정수형을 의미하는데요. 이 값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허용되는 범위들은 뒤에서 언급하도록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땐 이렇게 인트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그다음에 불렌형 같은 경우, 불리언 타입 같은 경우는 불린 한 칸 띄고 체크,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임시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영구히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입니다. 처음에 저도 10년 전에 자바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왜 이렇게 변수와 자료형, 그다음에 어,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어떤 음,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래피컬하게 어떤 요소를 표시한다거나 할 때 전부 다 이런 자료형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형들이나 아니면 지금 앞으로 한 2, 3, 4, 5, 6장까지 배울 내용들은 거의 굉장히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암기하면 오히려 더 어, 나중에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외우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특수문자는 사용을 안 하고, 만약 특수문자 달러나 언더바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문자 숫자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지을 때 두 개 문자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뭐 한글 변수명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변수명을 짓고요. 이 변수명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맞게끔 그 어차피 변수명도 내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 다른 프로그래머, 다른 개발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일 수 있게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변수명 짓는 경우는 이제 점점 실무에서 하다 보시면은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명 짓는 규칙도 사실 프로젝트 현장 나가면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나 고참 개발자들이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칙에 따라 맞게 지시면 되고요. 자바에서 또 변수명을 지을 때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라는 게 있습니다. 1장에서 클래스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그 클래스라는 단어가 변수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나 아니면 앞서 본 인트, 불리언, 바이트 이런 몇 가지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컴파일 단계에서 걸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록은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바에는 몇 가지 자료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숫자 자료형과 그다음에 문자 자료형, 그다음에 논리 자료형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숫자 자료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자료형은 총 바이트, 롱, 인트, 롱, 플롯, 더블 정도 6개 정도가 있고요. 바이트는 가장 작은 자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쇼트는 마이너스 32,000에서부터 약 32,000까지. 그 다음에 인트는 더 많은, 이게 20억인가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표현하고, 롱은 더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요. 플로트는 그보다 롱보다 더 많고, 더블은 굉장히 큰 값을 다룰 때 처리합니다. 물론 이 자료형별로 큰 숫자를 처리할수록
메모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최대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자료용 크기를 사용해야지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자료용입니다. 문자는 뭐 A 또는 B 또는 C 이런 식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용입니다. 이런 자료용들은 이제 16비트 유니코드로 자바 문자에서는 문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논리형 자료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논리형 자료용은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라고 했는데 그 불리언 타입은 true 또는 false 두 가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자료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지금 배웠던 자료용들을 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클래스 파일 몇이고요. 저는 이제 클래스를 베리어블 example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자바는 이제 클래스와 메소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안에다가 저희가 공부할 내용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런을 돌리게 되면 이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것부터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nt형 변수를 count란 이름으로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int 타입의 count란 이름의 변수 자리를 하나 미리 확보를 하고요. 이번에는 또 불리언 타입으로 체크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count라는 이 변수에 는 해서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는 이 구문은 의미하는 게 이 count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이라는 값은 아까 전에 int 타입에서 볼 수 있듯이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int 타입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카운트에는 뭐가 남아 있겠죠? 결국 1이라는 게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크에다가도 체크 불리언 타입은 아까 논리 자료용에서 true 또는 false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true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int count 1 얘는 그냥 아까 전에는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는 값을 넣고요. 콜론. 자바에서는 필드를 이 구문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표시가 이 콜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콜론을 구문마다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의 이 변수들의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전에 1장에서 콘솔에 이 값들을 출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는 hello world 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바로 이 count라고 해서 이 count 변수를 바로 콘솔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 count라는 변수에는 아마도 1이라고 값이 찍힐 것 같습니다.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체크에는 뭐라고 찍힐까요? 이 체크 안에는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화면에 true라고 찍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ln count 1 그러면 여기는 어떤 값이 찍힐까요? count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1이라고 찍힐 것 같네요. 저장을 하시고
이클립스에서 저장을 하시면 바로 .클래스 파일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카운트 변수에는 1, 그다음에 체크 변수에는 true, 그다음에 카운트 1 변수에는 마지막으로 1 이렇게 값이 찍혔습니다. 기본 자료형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저희가 빠뜨린 게 있네요. 문자 자료형입니다. 문자 자료형은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문자를 여러 개 다루지 못하고 단 하나의 문자만 다룹니다. 차라는 타입입니다. 차라는 타입으로 차 1이라는 변수에 a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ystem out.println 그래서 차 1 이렇게 찍히면 아마 화면에 당연히 a라고 찍히겠죠. 예상을 하시다시피. 네. 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네, 예상한 대로 a라는 값이 찍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자료형을 변수를 선언하고 기본 자료형을 구동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상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수는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할 수 없죠. 상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앞에 변수 선언과 유사한데 맨 앞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final, 자료형, 그 다음에 상수명, equal하고 값을 집어넣으면 이 count라는 이름의 상수는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예제에다가 어떻게 상수가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는 여기다가 final int count 라는 상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얘에다가는 값을 100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ount에다가 200을 넣어서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이클립스에는 빨간 줄로 뭐라고 나오네요. 파이널 모디파이어를 카운트에 파이널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은 파이널을 제거해야지만 이 카운트 값에 값을 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는 이 카운트가 이 파이널을 제거하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저희는 지금 요 상태에선 이제 이 파이널을 적으면 이 카운트라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 시점의 에러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로 상수는 절대 값을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배열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배워야 될 건 배열인데요. 배열은 여러 가지 값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터 L까지 값을 저희가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차형으로 차 타입으로 A부터 L까지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 변수를 이렇게 A부터 L까지 다 12개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열을 이용하면은 이 A부터 L까지의 변수들을 모두 다 하나의 변수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생성을 할 때는 배열 이런 식으로 생성합니다. 앞에 대괄호, 자료형 뒤에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자료형 명는 new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료형 타입 대괄호하고 숫자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콜론 이렇게 생성하는데요. 이 이름은 뭐냐면은 차 타입의 배열을 테스트란 이름으로 생성하는데 new라는 키워드는 자바에서는 무조건 새로 생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요. 새로 생성하는데 차 타입의 배열을 이 대괄호 안에 12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큼 미리 만들어 넣어서 테스트란 변수에 할당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차 타입의
12개의 사이즈의 배열을 생성을 해서 테스트라는 변수에 할당하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결국엔 내부적으로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는 A, B, C, D, A부터 Z까지 담을 수 있는 차 타입의 배열이 12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부터 Z까지 12개를 담을 수 있는, 즉 요 모양의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열 안에는 A부터 L까지 뭐 무조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0번째에는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1번째에는 뭐 A 또는 L부터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된 구조고요. 그러면 위에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배열에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 생성해 놓으면 이 배열은 12개의 공간만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고 값이 없는 상태이죠. 네. 그래서 이 배열을 생성과 동시에 이 배열에 값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 구문은 배열 자료명명, 그 다음에 대괄호 열닫고 닫고 배열 이름는 키워드와 동시에 중괄호 열고 닫고 맨 뒤에 콜론 붙이고 이 배열 타입에 맞는 인장들을 콜론 기준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A부터 L까지 넣어줬는데요. A부터 L까지 12개의 배열이 생성되는데 그 배열의 맨 앞에는 A, 그 다음에 B, C 쭉쭉 나가서 맨 뒤에는 L이 담긴 배열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배열이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초기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배열은 이제 1차원부터 이제 다차원 배열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차원은 뭐 2차원 이상은 사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2차원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의 모양은 이건 이제 1차원 배열 앞에 있는 모양은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A부터 1까지 L까지 12개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배열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예를 들어서 엑셀에 있는 시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엑셀에 있는 시트 A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면 번호가 있죠. 1번, 2번, 1행, 3행, 2행, 3행, 3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구조가 사실 2차원 배열 구조라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배열에 대한 예제를 살펴볼까요? 배열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포문이라는 제어문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포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열을 그냥 직접 넣고 직접 초기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rray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작업해야 될 구문들을 넣겠습니다. 줄였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배웠듯이 차 타입의 배열을 테스트란 이름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차 타입의 배열을 차 타입 배열인데 12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개의 공간에다가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열은 신기하게도 1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0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꺼낼 때도 그 다음에 시작할 때나 꺼낼 때나 전부 다 0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 B 넣고요. 테스트 2에다가는 C, 너무 많으니까 12개는 너무 많으니까요. 좀 줄이겠습니다. 3개만 할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0, 1, 2 3개 다 찼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배열을 위에서 선언해서 공간을 할당 받은 다음에 지금 0부터 그다음에 2까지 총 3개의
배열에다가 a, b, c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뽑아 써보겠습니다. 알았죠? 프린트 뽑았을 때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0번째 있는 값을 돌려달라고 이걸 호출하면은 a가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 하면 b가 반환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테스트 B 하면 마지막 값인 3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가 찍힐 거고 B가 찍히고 C가 찍힐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이걸 좀 올려서 결과를 돌려보겠습니다. Run as Java application. 자, 결과대로 A, B, C가 찍혔습니다. 결국에 배열에는 이렇게 문자형 배열에는 이렇게 테스트란 배열에는 A, B, C 순차적으로 넣을 수 있고 뺐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열을 이용할 때는 주로 포문을 이용해서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문을 배울 때 별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형변환입니다. 형변환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숫자형 자료형에서 기본형 자료형에서 기본형 자료형 중 정수형 자료형에서 배웠을 때처럼 int, byte, short, 그 다음에 long, double 간에 형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형 변수라고 하더라도 이 int형 변수를 short형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short형 변수를 int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int형이 더 많은 범위의 값을 처리할 수 있고 short형이 더 적은 변수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int형을 short형에 넣게 되면 어떤 값 이상은 short형이 처리할 수 있는 값 이상의 값은 잃어버릴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더블에 있는 값을 int형으로 바꾼다고 할 때는 형변환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값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경우로 short형 변수를 int형에 형변환한다 그러면 값을 잃어버린 일은 없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SI 현장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int형에서 short형, short형에서 더블에서 플롯 이렇게 기본형 간의 형변환보다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 자료형, 스트링은 이제 객체 자료형인데요. 차형은 이제 그 문자 하나만 다룰 수 있는 반면에 스트링은 문단, 문장,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 두 개의 문자, 한 개의 문자 이런 식의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자바의 객체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스트링에 정수형 자료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수형 자료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숫자 계산을 위해서 그 해당 정수형 자료형에 맞게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형변환을 씁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많이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 있는 거를 그 스트링 문자열에 어떤 숫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숫자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문자열로 스트링 객체 문자열로 처리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어떤 계산에 이용해야 된다 할 때는 이제 인트형으로 변환한다거나 더블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integer.parseInt 요거는 스트링에 있는 자료형을 인트형 숫자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double.parsedouble은 그 문자열에 들어오는 스트링에 들어오는 더블 형태의 그 자료를 데이터를 실제 더블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integer.toString이나 double.toString은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인트형을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더블을 스트링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와 메소드와 그런 개념을 좀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런 식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도 정도로 쓰인다라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형과 변수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